2023년 10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오후 67세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산악구조대에서 일했던 그에게 산은 제2의 집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2001년 산사태로 출입이 금지된 구역 근처에서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썩은 나뭇잎 사이로 드러난 낡은 등산화 한 짝. 22년 전 그가 직접 수색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박민호. 당시 34세, 서울에서 내려온 관광객이었죠. 2001년 3월 15일 하회마을 뒷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철수를 포함한 구조대는 일주일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공식 결론은 추락사고 추정. 가족들도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때 놓쳤던 단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발견한 등산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출입금지 팻말 너머 깊숙한 곳에서 배낭과 함께 나온 것은 당시 수색 기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22년 전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2001년 3월 15일 오후 4시경 하회마을 이장에게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산에 올라간 관광객이 저녁까지 안 내려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박민호 씨는 혼자 등산을 나섰다가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안동 소방서 산악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당시 팀장이었던 최병윤 씨의 지휘하에 총 12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됐어요. 김철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실종자는 등산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고 했어. 단순히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 팀장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색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3월 중순이라 아직 쌀쌀했고 며칠 전 내린 비로 산길이 미끄러웠죠. 더구나 하회마을 뒷산은 지형이 복잡해서 숨겨진 계곡이나 동굴이 많았습니다. 첫날 수색에서는 박민호 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등산로 중간중간에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마땅치 않았죠. 가족들이 올라와서 함께 수색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색 사흘째 최병윤 팀장이 갑자기 수색 범위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장비 부족과 날씨 악화로 위험구역은 제외한다는 이유였죠. 당시에는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으로 여겨졌어요. 일주일 후 수색은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결론은 실족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 추정.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김철수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넓은 범위를 뒤졌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그때 수색하지 못했던 구역에서 박민호 씨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김철수는 발견 즉시 안동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등산화와 배낭을 수거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발견된 위치였어요. GPS로 확인해 보니 출입금지 구역 안쪽, 당시 수색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김철수는 22년 전 수색 지도를 다시 꺼내봤어요. 분명히 그 구역은 빨간 선으로 표시된 수색 제외 구역이었죠. 왜 거기는 뒤지지 않았을까? 김철수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색 때는 경험이 풍부했고 장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종자가 실제로 있었던 곳을 왜 찾지 못했을까요?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김철수는 당시 함께 수색했던 동료 이정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65세인 이 씨도 퇴직한 구조대원이었죠. 그때 최 팀장이 그러더라고. 그쪽은 너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정훈 씨의 기억도 김철수와 비슷했어요. 산사태 위험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해.
우리가 그런 위험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경력이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당시에는 팀장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구조대 원칙이었으니까요. 아마 우리가 놓친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김철수는 발견 지점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지형이 험했어요. 큰 바위들이 불안정하게 쌓여 있고 낙석이 떨어질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구조대 경력 30년인 그의 눈으로 봐도 접근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더 의아한 건 박민호 씨의 배낭 상태였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도 비교적 온전했어요. 큰 바위 아래 틈에 끼어서 비바람을 어느 정도 피했던 것 같았죠. 만약 당시 이 정도만 더 수색했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김철수는 아쉬움이 더해갔습니다. 그냥 우리 실력이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김철수는 이정훈과 함께 2001년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다른 동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이 흐른 지금 대부분 은퇴했거나 타지로 이사를 갔지만 몇 명은 연락이 닿았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당시 막내였던 박상철 씨였습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이 된 그는 안동에서 작은 등산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때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며 박상철 씨는 다소 당황스러워했어요. 박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하길 사실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고 해요. 최 팀장이 평소와 달랐다는 겁니다. 보통은 수색 계획을 동료들과 상의하면서 정했는데 그때만은 혼자서 다 결정했다고 했어요. 특정 구역은 가지 말라, 저쪽은 위험하다며 계속 제한을 두었다고 했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수색 이틀째, 최병윤 팀장은 갑자기 두 계조로 나눠서 수색하자고 제안했어요. 어조는 등산로 위쪽, B조는 아래쪽 계곡 지역을 맡기로 했죠. 문제는 그 구역 배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험 많은 김철수에게 맡겼을 텐데 팀장이 직접 B조를 이끌겠다고 했다는 박상철 씨의 기억이었습니다. 김철수와 이정우는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이상했던 점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B조가 담당한 구역에서 수색 중에 무전기 교신이 자주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가 B조에서 뭔가 특별한 걸 발견했냐고 물었지만 박상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어조였고 저녁에 합류했을 때 팀장 표정이 좀 어두웠던 것 같다고만 기억한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당시 B조에 있었던 김동수 씨였어요. 현재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는 전화 통화로만 증언해줬습니다. 그날 B조 수색이 좀 이상했다며 팀장이 계속 자신들을 특정 방향으로만 보내더라고 회상했어요. 김동수 씨의 말에 따르면 최 팀장은 B조원들을 항상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색하게 했다고 해요. 보통은 효율을 위해서 흩어져서 수색하는데 그때만은 달랐다며 팀장이 대원들을 절대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김동수 씨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수색 셋째 날 오후 잠깐 쉬는 시간에 최 팀장의 무전기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안동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통화 같았는데 목소리가 좀 급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어요. 최 팀장이 다른 대원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했거든요.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김동수 씨는 회상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최병윤 팀장이 유독 특정 구역을 피하려 했고 B조 수색을 직접 통제하려 했으며 중간에 정체불명의 전화까지 받았다는 것. 단순한 안전 고려나 수색 전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혹시 그때 팀장이 미리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접근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왜 그래야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최병윤 팀장은 경력도 오래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답을 찾기 위해 당시 공식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김철수는 안동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22년 전 수색 작업의 공식 기록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당시 동료였던 소방서 직원의 도움으로 보관 창고에서 2001년 3월 박민호 수색 관련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을 펼쳐보니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출동 보고서, 수색 일지, 현장 스케치, 그리고 최종 보고서까지. 하지만 김철수가 기억하는 것과 다른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이상한 점은 수색 범위 표시였습니다. 공식 지도에는 현재 김철수가 박민호 씨의 유품을 발견한 구역도 수색 범위에 포함돼 있었어요. 분명히 당시에는 출입금지 구역이라며 수색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색 일지에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3일차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조. 특별 수색 실시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철수나 다른 동료들은 그런 특별 수색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죠. 특별 수색 담당자 명단을 보니 최병윤 팀장과 김동숙,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외부 협력자 한 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부 협력자라니? 일반적으로 산악구조에서는 관련 없는 사람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아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 수색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김철수는 곧바로 김동수 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 특별 수색에 대해 기억하는지 물어봤어요. 김동수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3일차 오후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시 쉬었던 것 같다고만 했죠. 이상했습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김동수가 특별 수색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다니. 혹시 김동수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다른 기록들도 더 찾아봤어요. 현장 스케치 도면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색 첫날 그린 지도와 마지막 날 그린 지도가 달랐어요. 특히 김철수가 유품을 발견한 바로 그 구역 주변의 표시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X 표시 수색 완료가 있었는데 나중 지도에서는 표시 접근 불가로 변경돼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수정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김철수는 최종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최병윤 팀장이었어요. 실종자 발견 실패 이후로 악천후와 지형의 험난함, 그리고 장비의 한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기억으로는 그 주간 날씨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했어요. 보고서 말미에는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후 수색 재개 시 유의사항이라는 항목에서 해당 구역의 지질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성을 간주하며 전문가 동반 없이는 접근을 권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전문가 동반이라니? 김철수는 30년 경력의 산악구조 전문가였는데 어떤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게다가 현재 그 구역의 상태를 보면 위험하긴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더욱 의문스러운 건 보고서 승인 과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고서는 소방서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안동시청 관련 부서장의 추가 승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왜 시청 담당자까지 개입했을까요? 김철수는 당시 안동시청에서 재난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시청 차원에서 수색 작업에 특별한 지침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와 시청 방문은 다음 날로 미뤄야 했어요.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색 범위 표시의 변경, 알 수 없는 특별 수색, 외부 협력자의 존재, 그리고 시청의 개입까지. 단순한 기록 착오라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래야 했을까요? 산악구조대가 실종자를 못 찾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김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그날 자신이 놓쳤던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안동시내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22년 전 수색대장이었던 최병윤 씨가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모실 곳을 찾지 못해 요양원에 맡겨졌다고 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서 만난 최병윤 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70대 초반임에도 훨씬 늙어 보였어요. 간병사가 김철수를 소개하자 최 씨는 한참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을 들으니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구조대에서 일했던 동료라고 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들은 많이 흐릿해진 상태였어요.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2001년 박민호 수색 작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막연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질문들에는 멍하니 답하던 최 씨가 특정 내용만 나오면 갑자기 경계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김철수가 당시 수색 범위에 대해 묻자 최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색 범위를 왜 축소했는지, 특정 구역을 왜 피했는지 물어보자 최 씨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며 계속 머리를 저었지만 그 반응이 단순한 치매 증상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김철수는 다른 접근을 시도해 봤습니다. 당시 함께 수색했던 동료들 이름을 하나씩 언급해 봤어요. 박상철, 이정훈, 김동수. 이 이름들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부 협력자에 대해 언급하자 최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있었냐고 다시 물어보자 최 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간병사가 달려와서 최 씨를 진정시켰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이런 반응을 보인다며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이것이 단순한 치매 증상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난 후 김철수는 다시 시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인 질문 대신 당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날씨가 어땠고 수색이 어려웠다는 식으로 말이죠. 최 씨는 조금씩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실종자가 서울에서 온 관광객이었다는 것, 가족들이 매일 현장에 나와서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시청에서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최 씨의 반응이 또 달라졌어요. 시청 누구와 연락했냐고 묻자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기억이 안 난다며 회피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던 중 최 씨가 갑자기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김철수가 무엇을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거냐고 물어보자 최 씨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김철수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최 씨가 당시 무언가를 했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양심의 가책까지 사라지지는 않았던 거죠.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때 누군가가 수색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최 씨는 한동안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그 짧은 순간 최 씨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22년이 지난 지금도
치매에 걸린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김철수는 확신했어요. 최병윤 전 팀장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업무 실수나 판단 착오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죠. 누군가 그들에게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이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최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김철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최병윤 전 팀장의 반응에서 확신은 얻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에는 여전히 다가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 주차장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간병사 한 분이 김철수를 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최 씨 가족이 며칠 전에 가져온 개인 물품 중에 낡은 수첩이 있다며 혹시 관련 있는 내용이 있나 싶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최 씨 아들이 허락한 일이라며 말이죠. 요양원 사무실에서 받아든 수첩은 22년 된 것 치고는 상태가 괜찮았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2001이라고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죠. 김철수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일반적인 업무 메모였어요. 출동 일정, 훈련 계획, 동료들 연락처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3월 부분에 도달하자 김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3월 15일 박민호 실종 신고가 접수된 그날부터 메모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하회마을 실종자 수색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수색 계획이나 인원 배치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몇 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K과장 오후 3시 통화, 시청 협조 필수, 구역 C-7, 접근 금지 확인 같은 메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K과장이 누구인지, 왜 시청 협조가 필요했는지, 구역 C-7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뒤로 넘기니 3월 17일 수색 3일차 날짜에 특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외부인 동행 신분 확인 불가, 상부 지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공식 기록에 나왔던 그 외부 협력자를 가리키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는 눈을 찌푸리며 자세히 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량팀? 이라고 물음표까지 붙여서 써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측량팀이라니? 실종자 수색에 왜 측량팀이 개입했을까요? 김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다른 업무와 겹쳤던 건 아닐까 싶어서 앞뒤 페이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3월 20일 수색 작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날의 메모가 가장 의미심장했어요. 수색 중단 K과장 최종 지시.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지질 불안정 강조, 추후 접근 제한 필요. 김철수는 이 메모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습니다. 수색 중단이 K과장의 지시였다는 것,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지질 불안정을 강조하라고 했다는 것. 이건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4월 초의 메모에 하회마을 뒷산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실종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지역이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정해졌다는 얘기였죠. 김철수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시개발공사 측량팀 K과장의 지시, 지질 불안정 강조, 그리고 관광단지 개발. 혹시 실종 사건 당시 그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된 뭔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설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도 그게 실종자 수색을 방해할 이유가 될까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건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김철수는 수첩의 뒷부분을 더 찾아봤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죠. 그런데 7월 즈음의 메모에서 또 다른 의외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경주 불국사 인근 유적 발굴 현장 시찰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문화재청 협조 요청, 발굴 중단 검토라고 적혀 있었죠. 이건 하회마을 사건과는 전혀 다른 내용 같았어요.
혹시 최 팀장이 여러 현장을 담당했던 건가 싶어서 더 찾아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발 현장에서 뭔가 발견되면 관련 기관과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김철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수첩의 내용들이 정말 박민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업무들이 우연히 겹쳐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메모를 발견했어요. 12월 말의 기록이었는데 하회마을 사건 마이너스 연구봉인. 더 이상 언급 금지라고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연구봉인이라는 표현이 김철수를 소름 끼치게 했어요. 단순한 실종 사건을 왜 연구봉인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이상 언급 금지라니 이건 명백히 위에서 내려온 지시 같았어요. 김철수는 간병사에게 이 수첩을 복사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허락이 나서 주요 페이지들을 복사할 수 있었어요. 특히 3월과 12월의 메모들은 여러 부 복사해뒀죠. 요양원을 나오면서 김철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K과장이 누구인지, 도시개발공사가 왜 개입했는지, 그리고 왜 사건을 연구봉인해야 했는지 답해야 할 질문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기분이었어요. 김철수는 집에 돌아와서 수첩 복사본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K과장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열쇠였어요. 2001년 당시 안동시청에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김철수는 안동시청을 찾았습니다. 민원실에서 2001년 당시 도시개발 담당 부서 현황을 문의했어요.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김모 씨였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K과장이 바로 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1년 4월 하회마을 뒷산 일대가 안동 전통문화관광단지 개발 예정지로 공식 발표됐던 거예요. 박민호 씨가 실종된 지 불과 한 달 후였죠. 김철수는 당시 신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도서관에서 2001년 지역신문을 뒤져보니 관련 기사가 몇 개 있었어요. 하회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 사업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 내용을 보니 개발 계획이 꽤 구체적이었어요. 전통 한옥 숙박시설, 문화체험관, 그리고 케이블카 설치까지 포함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개발 예정지의 지질조사 완료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공식 수색 보고서에서는 같은 지역을 지질 불안정이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었죠. 김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수색 당시 그 지역에 이미 개발 관련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의 측량팀이 현장에 있었던 것도 시청의 개입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호 씨는 우연히 개발 현장에서 뭔가를 목격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개발 작업 중에 사고가 났던 걸까요? 어쨌든 그의 실종이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색을 제한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개발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연구봉인까지 해야 했을까요? 김철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환경 파괴나 문화재 훼손 같은 문제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각되면 전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2001년 당시는 아직 환경 영향 평가나 문화재 조사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개발 우선 정책 하에서 많은 문제들이 묻혀버렸던 시대였죠. 박민호 씨가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김철수는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박민호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철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2001년 당시 하회마을 뒷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에요. 그는 당시 신문 기사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5월 초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회마을 개발 현장에서 고려시대 유물 발견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굴착 작업 중 도자기 파편과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물 발견에 대한 후속 기사가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 조사, 발굴 작업, 보존 방안 등이 연이어 보도되는데 말이에요. 김철수는 문화재청 온라인 자료실을 검색해 봤습니다. 2001년 안동 지역 문화재 조사 기록을 찾아보니 정말로 하회마을 뒷산 지역 조사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유의미한 유물 없음으로 결론 지어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모순이었어요. 신문에서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했는데 공식 기록에서는 없다고 했거든요. 김철수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민호 씨는 그날 우연히 개발 현장을 지나다가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거예요. 하지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측에서는 문화재 발견이 공개되면 사업이 중단될 걸 우려했죠. 그래서 은밀히 유물을 치우고 없었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박민호 씨가 이 사실을 신고하려 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항의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개발업체나 관련자들이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처리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수색 작업에도 개입한 겁니다. K과장과 도시개발공사 측량팀이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혹시 박민호 씨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증거물이 발견될까봐 수색 과정을 통제했던 거죠. 결국 박민호 씨는 22년 전 그날 우리나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혔고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됐어요. 김철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어요. 관련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했고 증거들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하지만 김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박민호 씨의 가족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형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김철수는 하회마을 뒷산을 바라보며 박민호 씨에게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22년 만에 전하는 뒤늦은 진실이었지만 적어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